맞춰봐요. 위에 걸 거야, 아마? 아닌가? 7번이에요. 번호 있을 텐데. 없어요? 네, 그걸 거예요. 맞잖아. 봐봐. 자, 보시죠.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여기가 좀 어려워요, 살짝. 자,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오류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럼 회계 변경은 뭐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우리 그 취득세가 여러분 뭐로 처리해야 돼? 취득세.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취득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건 오류입니다. 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쓴 거잖아요. 그럼 얘를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분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오류 수정입니다. 근데 회계 변경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 또 다른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왜 인정을 하는 거에서 인정하는 걸 왜 또 바꾸냐라는 거예요. 뭐냐 이런 겁니다. 딱 사례가 후입선출법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후입선출법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합니다. 근데 후입선출법이 너무 시대에 뒤처진 방법이라 선입선출법을 쓰고 싶다라는 거 회사가.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꿨대. 이런 게 회계 변경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당초에 내가 우리 회사가 코로나 때는 대손 추정률을 8% 예상해서 8%? 좀 많이 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엔데믹 돌아와가지고 2%로 대손 추정률 바꾼 거예요. 이것도 인정하잖아. 합리적인 추정이니까.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회계 변경은 방금이죠. 기업 환경이 변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환경이 중대하게 바뀌면 변경해야지.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재무제표를 2개 작성하거든요. 뭘까요? 그냥 재무제표가 있고 연결 재무제표가 있어요. 연결. 연결은 뭐냐면 종속회사 가지고 있으면 연결. 이 얘를 지분율만큼 어떻게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연결로 다시 해야 돼. 별도의 그래서 그냥 재무제표는 별도의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종속회사까지 수익 비용, 뭐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보여주는 걸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바꿔야 돼 당연히 중대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용 뭔지 아시겠죠? 후입선출법은 좀 뒤처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다음에 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은 만들어진 거고, 개정은 바뀐 거고,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해! 라고 새로 만들어지거나, 야, 이 바꿔!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이거는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정당한데, 근데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대. 그럼 세법 규정이 바뀌면 어디만 바꾸는 거예요? 세법만. 근데 이걸 회계까지 바꾸는 건 미친놈이다라는 거야. 그치, 당연한 거. 우리가 세법과 회계를 왜 따로 배워요? 그냥 목적이 다르니까.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고, 맞죠?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회계는 주주나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익 조정 목적이다라는 건 회사가 이익을 줄이거나 늘릴 목적. 세금을 덜 내고 싶으면 이익 줄여버리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가를 조작하고 싶으면 이익을 부풀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주식 팔아서 톡 끼면 되는 거지. 적정하죠. 그런 목적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절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시 우리가 회계 변경은 2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내요. 특히 요 아래 거. 요거 잘 냅니다, 여러분들. 요거. 특히 맨 아래 거 잘 냄. 다시 우리가 회계 변경은 추정치를 바꾸는 추정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바꾸는 정책의 변경이 있어요. 아니에요, 160페이지. 아닌가? 그거 맞아.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회계 정책의 변경은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재무제표에 여기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또는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대한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보시면 이 4가지를 외우셔야 돼. 뭐냐?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바꿨대요.
그럼 우리가 방금으로 따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거 주석으로 공시해야 돼요. 그럼 주석은 재무제표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네, 어떤 회사를 좀 내가 지배할 목적으로 아니 어떤 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대. 그럼 주식을 취득하는 단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동평균법 썼었는데 총평균법을 바꿨대. 이것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표시통화. 자, 여러분 표시통화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를 표시통화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 그럼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는 무조건 원화로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안 그래요. 주로 우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는 기능통화라고 해가지고 기능통화는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나라의 통화예요. 주된 결제통화. 그 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주로 업황을 하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중국 기업이라 해서 중국에만 상장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우리 뭐 미국 기업이라고 미국 거기는 대부분 미국이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저기 네이버 웹툰 있죠? 네이버 웹툰이나 쿠팡은 어디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어 여러분들. 네이버 웹툰이 오해지 마시고 네이버는 한국이고 웹툰 맞죠? 근데 거기는 표시할 때 원화로 해 원화로. 왜냐면 주로 우리나라 쪽 금액이 더 많죠. 쿠팡은 확실하게. 그죠? 그래서 표시하는 통화를 바꾸면 요거 재무제표 보고서 알려줘야 돼요. 이번부터 달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어. 동그라미 4번은 괜찮아 안 나오는 시험에 무시. 자,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너무 많아. 여러분이 보시면 선생님 3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보이시겠지만 동그라미 3번에 대부분의 것들 3개는 추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중에 중요한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 어렵지. 정책을 바꾸는 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추정을 바꾸는 게 영향을 미쳐요. 정책. 그렇죠. 당연히. 정책을 바꾸는 건 여러 많이 그거 하단 말이야. 그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 있잖아요. 우리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요. 우리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내고 적게 받고 그 얼마 영향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많이 내다 보면 안 내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튼 정책이 그만큼 우리의 많은 영향을 주지 추정의 변경은 주관이 개입이 되잖아. 추정치가. 그죠?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보세요. 그럼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죠. 우리가 애매할 때는 원칙 따라가요? 예외가요? 예외 따라가요? 애매할 때는. 원칙. 그래서 여기. 이게 잘 나온다니까요. 아래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정책의 변경하고요.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어렵대. 어렵다면 애매하다라는 거 이게 정책의 변경이야. 추정의 변경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이다라 했지. 그러면 이 4가지 빼고 다 추정의 변경이 그건 아니에요. 아시죠? 애매하면 원칙 따라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면 뭐 가지고 장난칠까요? 이걸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면 원칙 따라가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다시요. 다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변경도 일어나고 추정의 변경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한 가지로 보는 거지만 둘을 양측이 하나 얘가 일어나고 하나 얘가 일어나는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뜻이에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안 중요한 것부터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하시지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져. 물론 논리적으로 해도 터지긴 하지. 그죠? 예. 뭐 거짓말을 못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제 뭘 내냐? 요걸 낸단 말이야. 요것도 잘 나와. 자, 수요 없는 공급. 요즘 요거.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뭔지 해볼게. 자, 보세요. 우리 회사가 2023년 EX,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정액법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감가상각.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이 얼마였냐면 총 감가상각비가 총이라고 할게요. 총 얼마라고 가져가냐면 1억 5천 했어. 1억 5천. 1억 5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25년부터 그죠? 정율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방금 띄웠던 애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요 회계처리거든. 회계처리. 요 문구. 지금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만 요거.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짜리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는 뭔 소리야 이거 이해를 도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나마 어려워요. 근데 바꾸고자 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되는 회계 기준에서는 네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고 일단 그러면 네가 회계 변경을 하겠다고 그러면 당초에 했던 방법이 정액법이잖아요. 그럼 네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과거에 적용을 했었더라면 그 효과를 계산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적 효과예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이거지. 예를 들면 누적 효과 이거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2023년부터 EX IF죠, IF. 가정이니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제 정, 률, 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 가정하냐면 총 1억 8천이래. 1억 8천이래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줘, 여러분들.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게 얼마예요? 또 차이 나는 게 3천만 원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을 회계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다라고 불러요. 누적 효과잖아. 왜냐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쌓인 거니까. 맞죠? 시험에 3천만 원 계산하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알죠? 이거 회계사나 세무사 1차 시험이고, 우리 시험 절대 안 나와요. 계산하라고. 맞죠? 그럼 0.3억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방법이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세 가지. 그쵸? 여기 소급법, 단기일괄처리법, 전진법. 자, 일단 소급법. 그럼 소급이 뭐예요? 소급? 소급은 그렇죠. 과거로 가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소급시킨다라는 건 만약에 오늘부터 이제 세무 이급 때 잠자는 사람은 10대씩 맞는데. 죄송해요. 그럼 과거에 잤던 사람들 와가지고 자 오세요. 자, 좀 패는 가야 돼. 10대씩. 이해됐죠? 그게 소급이야. 소급하면 무서워, 여러분들. 소급하면 얼마나 떨리겠어. 거의 바뀌면 바로 나 두들 맞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소급법은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건 법이고. 그러면 왜 소급을 시키냐면 우리가 환급은 좀 소급시켜주고 환급은 국민한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거는 소급해요. 중요한 거. 그럼 아까 중요한 게 무슨 변경? 정책의 변경,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소급법을 쓰는 게 일단 정책의 변경이 소급 쓴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류 중에서 중요한 오류가 있고, 일반적으로 중요한 오류다라는 금액이 좀 큰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 그럼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오류하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 중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렵지. 그렇죠. 중요한 오류. 여기. 그죠? 이거 요새 뭔 소리예요? 하면 이제 이상한 거야, 많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소급법 써요. 맞죠? 그럼 소급법은 뭐냐? 잘 보세요. 이거잖아. 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지금 요 사례로 따지면 그러면 이 사례로 따지면 회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감가비 0.3억 3천만 원이 과소돼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과소. 얘를 1억 8천, 얘를 당초에 했던 방법 1억 5천이니까. 과소.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과대. 맞죠? 그러면 뭐가 과대됐을 거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왜냐면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천만 원만큼 과대됐을 거라고요. 맞죠? 그럼 소급법은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급법은 중요하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단기 게 아니라 과거 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비용 3천만 원 과소된 거 있죠? 과거에 비용 3천만 원 과소한 걸 올해 비용을 늘리면 그럼 조작이에요. 왜 조작? 비용하고 수익은 2월이 안 돼요. 2월이 안 되는데 이 과거에 3천만 원 비용이 과소된 걸 2025년도에 비용을 늘려버리면 그건 과거의 비용 올해 연도 반영시켜버린 거잖아. 이건 안 돼. 맞죠? 그건 안 돼.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천만 원 과대됐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 3천만 원을 줄이는 건 조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건 자본이야. 자본은 2월 되는 애요. 이익이 누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급법은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좀 크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맞죠? 그치? 논리죠. 시험에 이거 3천만 안 낸다니까 절대. 이해는 해야 되잖아. 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왜 앞으로 갔대? 여기 그래서 소급법은 여기 있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수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률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2025년에. 그러면 기존 방법이 정액법이었잖아요. 그 차이 나는 3천만 원 지금 차이 있죠. 얘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얘는 2025년 1월 1일자로. 왜 1월 1일자냐면 2024년도까지의 누적이 잘못된 거잖아. 여기에다가 미처분 이거 시면 안 나와요. 분계. 이게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을 까! 과대됐으니까 까? 왜? 2025년도부터 바꾸거나 2024년도까지가 잘못된 거잖아요. 2025년도 1월 1일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직 2025년도 재무제표 마감이 안 됐거든. 언제든지 1월 1일자로 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3천만 원도 과소됐으니까 늘리면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3천만 원을 늘리는 거 괜찮아요, 올해? 아까 비용 우리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 과소됐다면서요. 그럼 얘를 2025년도로 비용을 이월시킨 건 조작인 거예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도 과소가 됐겠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2025년도에 잡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얘는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잖아.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을 이월시킨 건 조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시험 이렇게 나와. 요 소급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차이를 기초 자산 부채 자본에 반영한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 미처분 이 기초 자산이 기초 자본이 방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평가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까이겠지. 되실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과거의 손익이 잘못되면 단기에 손익으로 넣는 건 이월시키는 건 조작이라고 조작. 조작하지 않는 거야. 근데 과거의 자산 부채 자본이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수익 비용이 잘못됐다라는 건. 그걸 올해 연도로 이월시키는 조작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월 된 놈들이니까. 맞죠? 그래서 소급법은 기초자산부채 자본의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기초자산부채 자본에 반영한다라는 거 맞는 말이라고요. 말 문제로 되세요? 이렇게 소급법. 그럼 소급법은 과거의 재무제표 수정한다면서요. 왜? 여기 새로운 방법으로 다 고쳐. 과거의 정액법으로 되어 있던 재무제표를 다 수정해요.
되세요? 소급시켜서 수정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얼굴 보고 만났어요. 얼굴 보고? 아니 그렇다 가정. 얼굴 보고 만났어요. 근데 수정했어 원래. 받아들여줘. 수정하면 신뢰가 가야 안 가요? 얼굴 보고 만났는데 수정했어. 저 보지 말고 수정 안 했어요 저는. 재미없구나. 그냥 이해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전에 한번 기분 나빠하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수정했던 얼굴을 할 게 없다. 그냥 할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수정했으면 신뢰가 안 가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단점 신뢰성 저해. 이거 낸단 말이야 시험에. 저해 고쳤다고. 재무제표 뜯어 고쳤다고요. 과거에 정액법으로 돼 있던 거 정률법 고쳐버렸다고요. 신뢰가 안 가지. 맞죠?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다 고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성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성적만 보신대요. 그러면 성적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A부터 F까지 성적책을 쓰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그래서 A 때 F, 1학년 때 F, 3학년 때 뭐 C, 6학년 때 A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성적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동일한 성적 체계를 썼으니까 지금 사를 따지면 얘가 성적이 계속 올랐구나, 잘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1학년 때는 갑자기 백두산, 산 높이 가지고 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2학년 때는 네, 두만강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맘대로야. 3학년 때는 갑자기 F 이렇게. 요거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성적이라는 건 일관되어 있는 게 비교가 좋아요. 그죠? 그럼 소급법은 모든 게 정률법으로 다 돼 있잖아. 고치잖아. 그럼 정률법으로 싹 다 재무제가 바뀌어 있으니까 비교는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소급법은 비교 가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다 된다니까, 여러분들. 힘들어. 지금 땀 흘리는 것 봐요. 이렇게. 응. 자, 근데 저기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있죠. 그럼 이름의 처리가 단기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새로운 방법이 지금 정률법이죠. 기존 방법이 정액법이죠. 요 차이를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시켜버려요. 여러분들 네가 안 시킨다며. 네가 안 저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왜 단기 손익에 반영할까?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면 조작하면 안 돼, 절대. 3천만 원은 어떤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금액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3천만 원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는 3천만 원이 금액으로 안 보여, 잘. 재무제표 3천만 원 이렇게 했다고 삼성전자 위기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거기는 여러분 매출이 몇 조씩, 막 거의 300조씩 끼는 영이 많아. 맞죠?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의 오류가 어떤 대기업들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거를 재무제표 단기 손익에 반영하다 티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티가 안 나니까 그건 허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금액이. 중요하면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말고 2월 되는 미처분 이익임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류 중에 중요한 오류와 중요하지 않은 오류 중에 뭐가 안 중요해요? 어렵지? 중요하지 않은 오류? 다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오류? 했죠. 그러니까 조작은 조작이지만 그렇게 신뢰성을 해치는 건 아니잖아. 대기업에서 3천만 원이란. 근데 만약에 우리 학원에 3천만 원 되게 큰 금액이야, 그거. 맞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투자자 영향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익잉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잘 반영하자라는 거고. 숫자 구하라고 절대 안 내요, 시험에.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단기 손익에만 반영하고 끝나니까 과거의 재무제표 안 고쳐요. 되세요? 그럼 안 고쳤으니까 신뢰 가요, 안 가요?
그쵸. 가지 안 고쳤어, 여러분들. 그 얼굴 그대로구나. 야, 역시 넌 짱이야, 이렇게. 예전에 한번 욕 얻어먹은 적 있어가 진짜 조심스러워요. 네, 진짜로 선생님이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살해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삐진단 말이야. 그죠? 죄송해요. 그거 아니야. 제 얼굴이 제 얼굴. 자, 신뢰가 가는 거임. 안 고쳤으니까. 다만 단점은 뭐냐면 비교가 안 되죠. 왜?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혼재돼 있잖아. 과거의 재무제표는 정액법, 단기의 재무제표는 정률이 혼재돼 있잖아. 그럼 비교가 아까로 따지면 백두산, 갑자기 두만강,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조작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어. 금액이 신뢰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허용을 예외적으로 해준 거지.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되세요? 자, 마지막 전진법. 전진이 뭐예요? 드립 안 칠게. 전진 뭐예요,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전진. 전진에서 나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전진법 할 때 이렇게 해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게 전진이에요. 과거에 3천만 원의 차이 무시하겠다라면 아까 무시하고 앞으로 정률법을 잘할게요. 맞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 정률법이잖아요. 이걸 단기와 미래에 반영하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시험에 어떻게 찾는지 미래에 반영한다는 틀린 겁니다. 2025년부터 잘해야지. 2026년부터 하면 어떻게 해? 미래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단기서부터 한다고. 단기서부터. 맞죠? 그리고 단기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아니, 재무제표 막 안 됐으니까. 알죠? 이렇게. 그럼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니까 신뢰감. 그리고 얘는 이익 조작도 안 한 거죠. 3천만 원 쌩까니까. 조작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점은 일단 비교가 안 되죠. 얘도 안 고치니까. 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소급법하고 단기 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아까 3천만 원 어디에든 반영하죠. 단기 손익에 반영하든 이익잉여금과 같은 기초 자산부채 자본에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전진법은 변경효가 쌩까버리죠. 쌩까니까 3천만 원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야. 그쵸? 그래서 회계, 변경, 효과 파악이 어렵다. 그럼 누가 전진법을 쓰냐? 자고로 나중에 재경관리사 하실 분들 전진법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재경관리사 가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전진법은 주로 뭐에서 쓰냐면 추정의 변경. 아까 그랬잖아. 과거에 내가 코로나 때 대손 추정률을 8%를 했대.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올바랐었어. 근데 계속 추정은 바뀔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추정치를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변경은 그 당시 옳았고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 단기부터 추정치 잘 조정해 나갈게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 우리가 전지법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추정이었으니까 그대로 놓고 앞으로 추정 계속 또 잘해 나갈게 이 뜻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끝이야. 자, 됐어. 자, 그럼 우리 컴퓨터 키셨죠?